네, 소개받은 조기현이라고 합니다. 그 필터가 왜 필터 얘기 앉자마자 했는지 알겠는데 네,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사실 뭔가 그렇잖아요. 돌봄이라는 것을 막 뒤에도 이제 얘기할 거지만 힘든 얘기 막 해야 돼요. 힘드니까. 그 마음속에 담아두고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넋두리도 해야 돼요. 언어가 되지 못하는 그 돌봄에 대한 이야기들도 막 쏟아내고 해야 되는데 그 다음이 우리한테 항상 없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이게 문제야.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안 돼서 문제야. 통합 돌봄 안 돼서 문제야. 근데 그걸 어떻게 이뤄갈 거냐라는 상상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저는 좀 어쩌면 이렇게 뭔가 해결책을 딱 뾰족한 답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좀 더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이야기를, 그런 상상을 제안하는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저는 책 쓰는 사람이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제가 20살 때 아버지가 쓰러지고 주 돌봄자로 7, 8년 딱 지냈는데, 이게 내가 계속, 사실 주변에서는 그래요. 못난 부모 만나서 그런 거다. 이게 진짜 그렇게만 돼서 풀리는 문제인가? 인간이 이렇게 취약해졌을 때 한순간에 모든 게 다 박탈당하는 상황을 겪는데 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고 말하지 않을까? 단순히 자식의 책임으로, 아들의 책임으로, 가족의 책임으로만 이렇게 다 짊어지는 게 맞는가라는 고민을 하면서 아빠의 아빠가 됐다라는 첫 책을 쓰면서 돌봄에 대한 논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공들였던 책은 우리의 관계를 돌봄이라 부를 때라고 해서, 어떻게 하면 돌봄 문제 해결하는데 서비스 강화돼야죠. 서비스의 공공성, 국가의 책임 더 강화돼야 되지만, 기존에 우리가 서로의 관계 안에서 서로의 취약함에 얼만큼 잘 반응해 왔는가. 우리가 상상하는 인간이 항상 건강하고 아프지 않고 의존하지 않는 사람으로만 생각해왔던 우리의 관계의 속성을 좀 더 되돌아보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관계 그 자체를 돌봄으로 전환해보자 라는 어떤 로드맵을 담은 책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설명드릴 N인분에 대한 N인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이제 영케어러의 이해라고 해서 제 이야기도 조금 하고, 공적으로 이제 영케어러가 나온 데이터들도 같이 좀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건, 여기서 세상에서 영케어러가 제일 불쌍해요. 영케어러한테 지원해줘야 돼요. 이렇게 얘기 안 할 거예요. 결국에 이 문제가 우리가 그 근저에 깔려있는 돌봄에 대한 저평가, 무시, 우리 자신을 취약한 존재로 상상하지 않는 이 환경들이 결국엔 이런 또는 제3의 또 다른 사각지대들을 계속 만들고 있다라는 문제의식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영케어러의 경험을 하고 이제 N인분이라는 단체를 만들었는데, 이제 한 3년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뭐 제도도 조금씩 바뀌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법인화를 해서 좀 규모화를 해보자. 조금 더 세상을 정말 뭔가 시스템 체인지 될 만한 뭔가 세력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이제 다른 돌봄 운동과 N인분의 지향이 어떤 것이 같고 또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그리고 N인분이 핵심 사업으로 하는 건 돌봄자 동료 상담, 그리고 돌봄 시민회의, 일종의 돌봄 경험자들이 돌봄 거버넌스를 형성하고 거기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정책적인 아젠다를 내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돌봄 시민 교육. 마지막에 얘기해 주셨던 이혜영 선생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우리가 돌봄을 할 때 너무 모르는 상태에서 돌봄을 맡잖아요. 이렇게까지 모르는 게 사실 이상한 거죠. 이상하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삶의 당연한 조건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아이디어들, 그래서 다른 상상들을 해보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영케어러에 대한 이해는 제 이야기를 좀 먼저 좀 하면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건 뭐 그 당시에 찍었던 사진은 아닌데, 이제 아버지가 원래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미장장이셨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얼마 안 지난 한 6월쯤에 아버지는 일을 나갔거든요. 아침에 새벽에 나가죠 보통. 근데
막 핸드폰으로 모르는 번호로 계속 연락이 와요. 그날 낮에. 근데 여러분 받기 싫잖아요. 근데 진짜 받기 싫더라고요. 근데 받자마자 어디 대학병원입니다. 누구누구 아드님이시죠. 얼른 오세요. 막 달려갔어요. 그게 돌봄의 시작이었습니다. 가서 아버지 막 찾는데 아버지가 막 이렇게 선망 증세가 있더라고요. 당뇨 합병증으로 쓰러졌는데. 근데 그때 이제 막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이제 의사분이 오셨어요. 의사분이 처음 와서 저를 한참 위아래로 이렇게 훑어봐요. 그리고 저한테 뭘 묻더라고요. 첫 번째로 뭘 물었을까요? 다른 보호자가 엄마 어디 있어요? 보호자 어디 있어요? 제가 보호자인데요. 아니 엄마. 그 이혼해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때 이혼해서 지금 그냥 제가 보호자예요. 둘이 살아요. 이러고 나서 막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막 중환자실 올라가야 된다 그랬는데 이번 연대보증이 쌓인 나이가 안 된다고 못 쓰게 하는 거예요. 24살이 넘어야 된다고 병원 규정이 이거 법적으로 나와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어쩌지 막 하다가 뭔가 도움 청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도움 청했던 게 전화번호부에 있는 동네에 아는 형 34살이 넘은. 근데 생각해보면 그분도 이제 엄청 나이가 어린 그냥 청년인데 제가 전화해서 보증 좀 서달라고 지금 아빠 쓰러졌다고 하니까 당연히 거절하죠. 그래서 거절당하고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일터에서 쓰러졌으니까 심폐소생술하고 119 부른 동료가 옆에 와 있어서 이제 그분 잡고 보증 사인 좀 해달라. 돈 어떻게든 마련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고 이렇게 사인하고 갑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병원비가 없어서 770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되려고 이게 수급자 신청해 보려고 갔다가 수급자 신청하려니까 저한테 이제 혹시 이혼한 엄마랑 금전거래 있어요? 이런 얘기를 묻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지원받은 건 없는데 제가 엄마 카드빚 이자 한 5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줬어요. 이 말 한마디에 잘렸어요. 왜? 위장이혼을 너무 많이 하니까. 그 위장이혼일 수도 있다. 사실상 아무런 지원 못 받고 그냥 밤새 돈이 없어가지고 700만 어떻게 내요. 밤새 생각하니까 하나 딱 떠오르는 게 있더라고요. 보증금이 있네, 2천만 원. 그래서 1,000만 원 달라고 해서 병원비 내자 그래서 이제 병원비 치르고 아버지 회복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돌봄이라는 게 삶의 영역에 이렇게 오랫동안 자리 잡을 거라고 상상을 못 하죠. 큰 병원 가면 다 나아서 다시 걸어 나올 거라고 다 생각하지 않나요? 그래서 대학병원 가는 거잖아요. 근데 나와서 막 재활 과정도 거치고 6개월 딱 지나서 나왔는데 아버지가 진짜 온몸에 사실 뼈만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막 아버지가 다시 사회적으로 재기하려고 막 일도 해보려고 했는데 계속 뭐 잘리니까 아버지도 우울증 너무 심해지고 그러니까 아버지 계속 술 먹고 저는 쓰러질 때마다 항상 병원 데리고 가고 요걸 계속 반복했던 20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인지저하가 왔어요. 치매라고 하죠. 근데 이제 우리 보통 이제 치매라는 말 쓰지 말자라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이제 보통 대표적으로 인지저하증으로 좀 유력합니다. 인지가 저하된 증상이라 그래서 치매는 어리석을 매라는 뜻으로 어리석다라는 그 인지저하의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을 너무 낙인 찍는다라고 해서 그래서 그 아버지가 치매가 시작되고 이제 그러면 장기요양 등급을 받고 싶잖아요. 혼자 다 돌보니까. 근데 등급 신청을 하러 갔는데 아버지가 너무 이제 간이검사에서 문제 너무 잘 맞추는 거. 근데 그거 마음이 사람이 진짜 뭐랄까 애잔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지지하고 싶어지기도 해요. 왜냐면 아픈 이후에 진짜 삶을 다 포기한 사람으로 6년, 7년을 살다가 치매 검사 막상 하니까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제가 7년 만에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결국엔 그 검사 여러 번 받다가 그냥
포기했죠. 증명이 안 되니까. 새벽마다 계속 아버지 증상 때문에 실랑이하고 씨름하고 하는데. 근데 그러다 아버지가 큰 화상을 입었어요. 이제 라면 혼자 끓이다가 다 엎어서 이제 결국엔 오랜 치료가 필요해서 요양병원에 들어갔죠. 근데 요때가 기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쓴 게 아빠의 아빠가 됐다는 책이에요. 그 시기가 요만큼의 여유가 생겼을 때 딱 이렇게 너무 깝깝해서 도서관에 갔는데 그때가 딱 2018년에 그 NHK인가에서 취재한 간병살인이라는 책이 한국에 처음 나왔을 때였어요. 근데 그 책을 진짜 도서관에 피자마자 영케어라는 단어를 처음 본 거예요. 근데 나는 솔직히 마음이 그래요. 저는 효자도 아니고 얼마나 도망가고 싶었겠어요. 그냥 나 이 정도 했으면 손가락질 할 사람 하나도 없으니까 내가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안 하고 어디 지역에 내려가서 내 삶 다시 시작해도 나 이제 23, 24, 25이야. 이 생각을 하면서 계속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뭔가 뭐랄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당당하게 TV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효자잖아요. 그러니까 왠지 진짜 지극정성인 사람만이 목소리 낼 수 있을 것 같은 압박감. 그리고 어디 이제 세상에 이런 일이나 인간극장에서 나오는 정말 이렇게 30년 돌본 며느리 또 군말 안 하는데 내가 말하는 게 맞나? 막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진짜로. 근데 이제 영케어라는 말을 보고 일단은 주체로서 나를 호명하는 말이 있고 나 같은 사람도 다른 세계에 있다는 게 느껴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계기로 내 경험도 불릴 수 있는 언어가 있구나. 그래서 책을 쓰게 됩니다. 사실 책을 쓰기 전에 사실 처음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저랑 같은 영케어러가 있나 확인하는 거였어요. 왜냐면 제가 2011년에 아버지가 쓰러지고 딱 이렇게 막 아무런 복지 못 받았는데 사실 한국의 정책 영역에서 2008년이 소년소녀 가정이란 말이 다 폐지될 때거든요. 그러니까 호명되는 말이 없는 거죠. 나는 어려움을 느끼는데 사람들은 20살 된 애가 부모 돌보는데 근로 가능한데 일해야지, 알바몬 가서 일해야지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좀 나랑 같은 사람이 있다면 나와 비슷하게 아픈 부모, 조부모, 형제를 돌보느라 그냥 다 이렇게 쏟아붓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해서 막 한참을 몇 개월 찾아다녔어요. 대학병원도 가고 주민센터도 가고 보건소도 가고 계속 기다리기도 하고 말 걸기도 하고 근데 아무도 못 만났어요. 그래서 그때 한 게 내가 그러면 솔직하게 먼저 쓰면 나도 그런 사람이고 나오지 않을까라는 게 제가 첫 책을 쓴 계기고 근데 정말 책 쓰자마자 막 SNS로 연락 오고 메일로 연락 와서 그래서 모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모임 만들어서 보건복지부에 그 차관주재 간담회에 얘기를 해서 이제 그런 가족 돌봄 청년 대책안 만드는 데까지 기여를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뭔가 책을 계기로 당사자들이 모이고 자조 모임을 하다 보니 목소리 내보자. 그래서 그 당시에는 자립준비 청년 이제 사업은 이제 활발하게 하고 있을 때,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영케어러에 대한 발표하고 이제 복지부가 처음 영케어러를 인지하고 처음에 제일 많이 들었던 거는 그거였거든요. 그냥 진짜 아주 선한 미소를 지으면서 저한테 대한민국엔 영케어러 없습니다. 대한민국 나름 복지 선진국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 다 있고요. 장기요양,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다 있습니다. 영케어러가 있기 힘들어요.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 결국에는 정부가 이제 뒤에서 소개하는 이제 간병살인 사건도 나면서 실태조사를 하면서 이제 10만 명 정도 있다는 걸 이제 실태조사로 확인이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비영리미단체 설립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실태조사가 이제 처음 나왔을 때 제일 많이 화제가 됐던 건 이거였어요. 우울감이 너무 높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 청년 우울감 유병률이 8.5인데 영케어러는 61.5 그리고 주돌봄자 혼자 주책임자로 혼자 돌보면 70% 넘거든요. 그러니까 7배에서 8배 정도. 그러니까 거의 그냥 영케어러라고 보면 그냥 우울한 상태라는 거죠. 한국에서 돌봄을 한다는 건 그만큼 많은 사회적 배제들을 감당하고 있어야 되고 어떤
지원 없이 고립감 안에서 내가 우울해하고 있다는 걸 이제 정면으로 보여준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2022년, 2023년에 보여진 이제 영케어러 조사가 딱 발견해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영케어러들한테 그러면 돌봄 그래도 한국에 좀 사회화 됐잖아. 돌봄의 사회화라 그래서 제도가 생겼잖아. 이용해봤어? 라고 했는데, 이용 안 해봤어? 라고 한 비율이 가장 높은 게 중증질환, 정신질환이에요. 근데 여러분, 근데 암 말기에 집에서 받을 수 있는 거 있나요? 집에서 받을 수 있는 거 없어요. 요양 등급도 못 받아요. 그건 장애인도 아니잖아요. 한국은 장애인 아니면 노인 아니면 아동 아니면 못 받죠. 그러니까 중증질환, 심장질환이나 뇌질환이나 암질환이 있으면 사실은 가족이 다 돌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병원에 입원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요양병원이나 간호감정 통합 서비스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너무 우리는 노인, 장애인, 아동으로만 딱 그냥 돌봄을 받는 대상을 국한해 버리니까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사실은 내 어린 자녀에게 그냥 완전히 짐이 되어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정신질환. 조현병, 조울, 정신장애가 있는데 받을 수 있는 돌봄 서비스가 있냐? 없어요. 집에 찾아오는 서비스도 없어요. 그것도 결국엔 혼자, 그 질환의 당사자가 혼자 다 감당하거나 가족이 다 해야 돼요. 근데 영케어러는 정확히 그 한국 사회가 내버려둔 지점. 사회적인 문제로 노인하고 장애인 제도는 만들었는데 그 외에 다른 취약함들은 살피지 않았던 게 영케어러들의 다수가 여기에 포진해 있다고 보이는 거예요. 이제 돌봄을 사회적으로 한 적이 없다, 도움을 청한 적이 없다라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국은 또 뭐 이렇게 사회보장 데이터라 그래서 사회보장 정보원이라고 이제 이렇게 데이터 가지고도 막 사회복지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영케어러가 법적으로 34세까지여서 35세 이상자하고 35세 이하자의 가족 돌봄자들을 비교했을 때 영케어러들이 잘 돌봄 서비스를 받는 비율이 더 낮아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런 중증질환이나 혹은 산재, 그러니까 노인, 장애인 아닌 것들은 이제 뭔가 이런 사회화된 돌봄의 도움을 받기가 어렵다라는 이런, 이제 한국은 이제 보편성을 진짜 고민해야 된다, 안 하면 안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들이 실태조사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화제가 됐던 건, 영케어러를 세상에 알렸던 건 대구의 한 청년이 간병살인을 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은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고, 아버지랑 둘이 살아서 자기가 보호자로 불려갔고, 8개월 동안 아버지가 회복이 안 됐고, 그리고 나서 그 2천만 원 정도 병원비하고 간병비를 다 친척들한테 사적으로 빌려요. 그러니까 공적으로 신청을 해볼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근데 빌리다가 2천만 원 빌려준 친척이 이제 더 이상 못 대준다, 퇴원한다고 말해라 라고 해서 와상의 아버지 데리고 집에 퇴원합니다. 그리고 딱 15일 있다가 아버지가 죽거든요. 그러니까 간병살인을 한 거죠. 근데 이 15일 동안 단 한 번도 도움을 청할 사람을 생각해내지 못한 거잖아요. 근데 도움을 청했어요. 이제 근데 쌀 사먹기 2만 원만, 이거는 집주인한테 한 말이에요. 그리고 그 처음에 집에 와상의 아버지를 데리고 오자마자 당연히 주민센터에 전화하죠. 한국 사람 기본이잖아요. 근데 주민센터에서는 아버지 너무 젊으시고 선생님도 너무 젊으시다, 장애진 나서 떼오시라, 그럼 신청해볼 수 있다라고 그 대답의 전부였던 거죠. 그래서 좀 그런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누군가를 떠올렸어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라는 문제의식이 이 당시에 이제 저희 영케어러 자조 모임에서도 좀 나눴던 이야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영케어러 얘기를 이렇게 하지만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문제 아니잖아요. 한국 사회에서 이거 거의 10년 가까이 된 자료인데, 대부분의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 내 삶을 뒤흔드는 위기가 된다, 나도 같이 꼬꾸라지더라, 그게 이제 20대부터 60대까지 짜라락 다 호소하죠. 근데 제일 어려운 거 부모 부양, 자녀 양육, 부모 부양, 그 돌봄 그 자체의 어려움,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그 다음에 갑작스러운 질병입니다. 근데 제가 딱 이 세 개가 겹치거든요. 갑작스러운 질병, 경제적으로 어려움, 돌봄 그 자체를 계속 10년 넘게 지속하는 어려움, 그리고
앞서 말한 강도형도 어떻죠? 그 대구 간병 살인 사건도 마찬가지로 이 세 개가 겹쳐 있죠.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 이 돌봄의 사회화를 한다곤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그 가족 돌봄의 몫이 공백 상태로 계속 남아있으니까 모두가 어려워하고 모두가 호소하던 어려움이 가구 규모가 계속 작아지니까 아이들한테 떠넘겨지죠. 결국에 저는 사회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이 영역을 그냥 상속받은 아이들이 영케어러다로 이해해야지 이 문제 해결 가능하다. 그래서 그런 기존에 계속 이 돌봄의 어려움을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혹은 아내라는 이름으로 딸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떠넘겨져 왔고, 그리고 그것이 마치 생산 영역에서 일하는 것보다 더 가치 없는 일처럼 그냥 무급으로 보이지 않는 노동으로 더 왔던 것이 저는 영케어러들이 상속받은 것에 가깝다. 새로운 사회적 문제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케어러 지원이 막 논의되고 나서 어디까지 왔나 정도만 말씀드리며, 이제는 많이 부족하지만 중앙에 법률이 생겼어요. 위기아동 청년법이라고 해서 고리분둔 청년 영케어러를 포괄하는 법률도 생겼어요. 사실 엄청 큰 변화거든요. 중앙에 법률이 생겼다는 거.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2년 안에는 청년미래센터라는 광역당 담당 이제 복지 전달 체계가 하나씩 생겨요. 그리고 이제 거의 조례가 없으면 이상할 정도로 웬만한 광역이나 자치구에 조례가 하나씩 다 생겼죠. 그리고 이제 돈이 엄청 많은 대형 NGO들도 막 돈을 많이 뿌리는 사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양적으로 많이 증가하고 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영케어러에 대한 인식이 이제 행정 중심으로 많이 생기는데, 더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뭘까? N인부는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대안적인 돌봄, 오늘날의 돌봄의 저평가, 돌봄의 위기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젠더 불평등의 문제까지 포함해서 대안적인 어떤 세력화된 대안을 우리가 그려보고 만들어 볼 수 있는 세력들을 한번 모아봤어요. 일단은 재작년이 유엔이 국제 돌봄의 날을 지정을 하고, 작년이 처음으로 노동시민사회가 모여서 조직위원회를 꾸리고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앙에서 이슈 파이팅을 하는 거지만 그래도 꽤 힘이 있고, 기존에 흩어져 있던 단체들이 얘기하던 돌봄에 대한 이슈들을 한번 이렇게 모아보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국제돌봄의 날 조직위원회가 돌봄의 공공성,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건 철저하게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고 국가가 더 많은 돈을 써야 되는 것이다 라는 걸 계속 강조하는 운동은 굉장히 앞으로는 중요한 운동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 보시면 이제 한국 여성노동자회에서 굉장히 잘 정리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조직위원회에서 합의한 건 노동중심 사회로 전환하자. 너무 우리는 민관화돼 있다. 그래서 노동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고, 그리고 공공성을 더 강화하고, 우리 생애의 당연한 권리로 접근하자. 그리고 그것이 가구 단위, 가족 단위가 아니라 개인으로서 누려야 되는 권리로, 그리고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로 특정 누군가만 돌봄하고 누군가만 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돌봄 제공자 모델로, 그러니까 모두가 돌봄을 해도 괜찮게 만드는 모델로 전환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이제 구체적인 버전인 이제 돌봄 노동을 어떻게 가치 평가할지, 공공성은 어떻게 확보할지, 그 다음에 돌봄을 어떻게 권리로서 구체화할지, 이런 주체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런 전체 운동의 흐름에서 N인부는 뭐 할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걸 말씀드리려고 좀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년 3월은 통합돌봄법이 전국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적은 예산에서 출발하지만 어쨌든 전국 시행을 할 정도의 대규모 사업이 내년 3월에 시행을 해요. 그래서 그 중심에서 계속 전문가 그룹으로서 목소리를 내고, 결국에 이 돌봄의 문제는 정부나 지자체가 강력하게 책임을 지고 이행해야 된다. 인력 문제도 예산 문제도 그 서비스의 문제도, 이런 걸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전국민 돌봄보장 네트워크, 그 중심에는 이제 돌봄과 미래라고 하는 건강보험공단의 전 이사장님이, 김용희 이사장님이 하는 그 단체가 중심이 돼서 계속 이렇게 정부나 지자체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전문가 그룹들이 목소리 내는, 그리고 통합돌봄,
시설 돌봄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 안에서 통합적인 돌봄을 만들기 위한 흐름도 굉장히 중요한 오늘날의 돌봄 운동의 한 축이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얼마 전에 이제 발족을 했는데, 우리가 돌봄은 결국에는 국가 책임의 형태는 서비스가 되겠죠. 근데 서비스를 민간이냐 공공이냐 이분법으로 보는 게 아니라, 민간이 하는데 공공성이 뛸 수도 있어요. 그 형태는 사회연대 경제 방식이고, 시민들이 조직돼서 운영하는 장기요양, 식사지원 이런 형태겠죠. 그래서 그걸 주도적으로 만들어가겠다라고 만든 연대체가 서울 사회연대 경제 돌봄 네트워크입니다. 발족을 이제 10월 1일 날 이제 그런 연휴 전에 했었고, 핵심은 아까 주체는 뭐 지자체, 정부, 행정가, 전문가 혹은 운동가나 돌봄 노동자들이 목소리 내는 것이라면, 사회연대 경제는 철저하게 지역 기반의 소규모 경제로 운영이 되고, 그러면 주민들이 어떻게 얼마나 참여하고 주민들이 그 사업체에 얼마나 기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주민이라는 주체도 굉장히 중요하게 부상하고 있고, 그리고 주요한 사회 서비스로서 민간이지만 협으로서 시민사회가 이제 주도적으로 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고, 그 모델들을 여러 곳에 이식시켜야 된다라는 것도 오늘날 돌봄의 어떤 중요한 운동의 한 분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에 너무 거대한 얘기들을 하다가 이제 예님분으로 딱 왔는데, 저거는 이제 저희가 모여서 특히 이제 초반에 같이 모임 단위에서부터 처음으로 자기 얘기 해보고, 처음으로 정부 상대로 목소리 내보고 하면서 조직된 그 영케어러들끼리 같이 얘기하면서 처음으로 나왔던 키워드는 뭐냐면, 우리만을 위한, 그러니까 영케어러들이 제일 불쌍하니까 영케어러에게 제일 많은 파일을 주세요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진짜 돌봄 안전망이 필요하다라는 거였어요. 누구나 의존할 수 있는. 너무 의존할 곳이 없는데 우리만 뭐 보호 대상이라고 말할 수도 없을 만큼 이 사회는 너무 돌봄의 큰 공백과 위기가 계속 상존하고 있다. 근데 그래서 저희가 돌봄 안전망을 사회 안전망이란 말 안 썼거든요. 돌봄 안전망이란 말 쓴 건 뭐냐면, 사회 안전망은 철저하게 제도적인 혁신의 문제죠.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공공구조 강화해달라는 거죠. 근데 돌봄 안전망이라는 말을 우회적으로 쓴 건, 돌봄은 서비스만으로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 있어서요. 결국엔 우리가 서비스나 제도도 확충돼야 되는데, 우리가 돌봄에 대해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개개인들의 역량을 갖추지 않으면 돌봄 문제는 끊임없이 남의 것, 이 삶의 예외적인 것처럼 취급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안전망은 제도이기도 하고 우리 각자의 인식이기도 하고 관계이기도 하고, 결국 우리의 역량을 끌어올리는 게 안전망을 구축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는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법론, 이 비전을 가지고 만든 게, 돌봄 완전히 제거하고 돌봄 안 하고 싶은 사회 말고 돌봄 해도 괜찮고, 더 나아가면 돌보고 싶은 사회 좀 만들자 였어요. 돌봄 해도 불이익이 없고 이 사회에서 내가 손해를 감수하지 않고 한다면 돌보는 게 사실은 하고 싶어질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비전을 만들어 가면서, 그러면 우리가 일단 서로 돌보는 관계망을 형성하자.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돌봄의 공동체 자체의 전체의 주민들의, 시민들의 돌봄 역량을 증진하자. 그리고 이런 돌봄에 관심이 있거나 돌봄 경험을 직접적으로 한 사람들이 느낀 사각지대, 이 돌봄 시민들이 이끄는 정책의 변화를 좀 만드는 어떤 통로의 역할을 해보자라는 목표들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주요한, 그러면 그 운동의 주체는 뭐냐? 그래서 저희는 돌봄자입니다. 케어러. 저 돌봄을 경험한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거기서 내가 돌보는 사람들,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과 같이 연대하고, 돌봄이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과 같이 논의하고 하면서 계속 그 자장을 넓혀가면서 같이 연대해보고 협력해보자라는 게 저희가 고민했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간단하게 이런 사업들을 한번 구상하고 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거 없다. 대신 생태계를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영케어러들을 만나서 다 성인이 돼서 10대 때 얘기하고 막 하는데, 다들 하는 얘기가 아까 강도영이라고 하는 사건도 마찬가지로, 내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었으면
나 이해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면, 혹은 내가 무슨 일을 겪는지 알아주는 한 사람이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안 힘들었을 텐데라는 얘기를 많이 해서, 그때 이제 역으로 제안했던 게, 그러면 그런 사람이 지금 우리 다 컸는데 우리가 하면 되지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돌봄자 동료 상담을 처음 시작합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질병이나 장애의 당사자의 동료 상담은 그래도 있지만, 돌봄자의 위치에서 하는 이제 특히 간병, 질병, 장애와 관련된 돌봄자의 위치에 있는 이제 동료 상담은 처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영 케어라 그래서 노노 케어라는 말을 패러디해서 영케어러가 영케어러를 돌본다, 지원한다라는 의미로 좀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캐치프라이즈로 좀 소개했는데, 누군가 돌보면서 얻은 당신의 지식과 역량을 세상에 나눠주세요. 처음 돌봄을 맡았을 때 막막함을 기억하시나요? 누군가 돌보면서 느낀 외로움이나 고립감도 있지 않으셨나요? 나보다 먼저 돌봄을 했던 누군가가 곁에 있다면 이 어려움들이 조금은 누그러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지금 당신이 돌봄자 동료 상담가가 돼서 당시의 노하우를 공유해주세요가 이제 주요한 제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꿈꾼 건 그거였어요. 돌봄을 10년을 해도 사실은 그 1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노하우나 알미 쌓였겠어요. 근데 그건 알매 취급을 못 받잖아요. 근데 그거를 알매 단위로 끄집어 올리자. 그것이 이 사회에 유통돼서 쓸모있는 이 사람의 돌봄 경험 10년이 지금 나의 어려움을 해소해주네. 그러니까 사회에 돌봄이 쓸모있는 지식으로서 유통될 수 있게 하자라는 게 이 동료 상담 사업의 굉장히 중요한 비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고립되지 않고 내 어려움을, 심리적인 어려움, 사회적인 어려움, 관계적인 어려움들을 들어줄 수 있다면 오늘날 간병살인 같은 비극적인 사고도 막을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고민들을 좀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건 좀 넘어갈게요. 이렇게 그냥 양성했다, 이렇게 협력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막상 오랫동안 만났던 사회복지사한테도 돌봄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자기 얘기 안 해요. 그래서 돌봄 상담사 만날 때 그제서야 자기 얘기해요. 몇 개월 동안 안 했던 거를.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계속 모델로 개발하려는 건 뭐냐면, 사례관리사나 사회복지사가 특히 청소년들은 보통 비정형의 니즈가 그러니까 니즈는 있는데 아직 잡혀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옆에서 잡아줄 수 있는 사람으로서 동료 상담가의 역량이 아주 뛰어나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 사회복지계랑 협력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연령도 더 늘려서 중년, 장년, 노년까지도 이 동료 상담 역할을 할 수 있게 좀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돌봄자 동료 상담도 고민하지만, 저는 동료 상담이 더 활발해져야 된다. 모든 분야의 취약함이. 그러니까 어떤 취약함이 사회적으로 너무 유용한 경험이었다는 걸 동료 상담 하면서 당사자도 알고 받는 사람도 알거든요. 처음 딱 어떤 질병이든 돌봄 경험이든 위기의 상황에 자기가 이제 딱 혼자가 됐을 때 나 혼자만 이런 것 같다라는 고립감이 엄청 심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는 이 돌봄자 동료 상담도 계속 활발하게 하면서 다른 동료 지원, 피어 서포터를 어떻게 같이 좀 연합적으로 하나의 어떤 담론을 만들어 볼 수 있을까. 저는 이게 동료가 가족이나 국가라는 이분법을 넘어서 진짜 동료 돌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새로운 돌봄 차원에서도 동료 어떤 지원을 좀 집중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사업은 돌봄 시민회의라는 사업인데요. 포스터 보시면 막 이렇게 돌봄과 관련된 집기들을 막 다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이 지독하게 사적인 취급을 받고 그냥 혼자 삼키고 알아서 처리하라는 이 돌봄 경험을 기어코 공적 테이블 위에 올려서 논의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의 가장 사적인 목소리에서 우린 공적인 대안을 찾을 것이다가 슬로건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당사자가 하는 말이, 이게 넋두리로만 취급되는 게 맞나? 아우성으로만 취급되는 게 맞나? 그거는 이 사회가 책임지지 않고 한 번도 사회화의 영역으로 고민하지 않았던 어떤 지점을 알려주는 비상경보인데? 다른 사람도 똑같이 겪을 건데? 이 고민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은 돌봄을 안 해본 전문가들도 있죠.
근데 굉장히 탁상공론으로 흐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돌봄 했으면 저런 선택 안 했다라는 것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돌봄의 사적인 언어들이 가지고 있는 힘들을 보여주자라는 것도 있고, 동시에 이 돌봄의 넋두리와 이 전문가 탁상공론이 딱 만나면 다른 가능성이 생길 거다라는 기대가 이걸 이제 처음 시도하게 된 중요한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돌봄을 사적인 영역에서만 가둬두지 말자. 공적인 영역으로 적극적으로 끄집어내자. 돌봄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이.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좀 신경 썼던 게 돌봄 경험이 있는 사람들. 근데 좀 더 이제 모집하다 보니 돌봄을 종사자들도 많이 모이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퍼실리테이터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시민들의 의견이 함부로 확 이렇게 묵살되지 않게, 그러니까 일종의 정책 보좌관처럼 전문가들이 옆에서 그 의견은 이거와 같네요. 계속 끄집어주는 역할을 하자. 그러니까 전문가분들한테 항상 강조했던 그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지지해 주십시오 였어요. 그래서 정책 멘토분들이 이제 옆에서 계속 이렇게 실제 얘기들을 끄집어내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그라운드를처럼 이제 안전한 말하기, 이제 우리가 누군가의 특정 누군가의 뭔가 비하가 될 수 있는 말 하지 않기 같은, 그리고 경청하기 같은 약속을 하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분과 구성도 이렇게 다 이제 돌봄의 유형별로 좀 다 담지는 못했습니다. 유형별로 좀 나눠서 했고, 처음에는 2시간 자기 돌봄 경험 나누기로 했고, 2부에는 정책 대안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정책 대안이 필요한가, 그리고 3부는 이게 이제 조기 대선 시기에 했거든요. 그래서 후보자들을 직접 불러오자. 그래서 이제 직접 제안하자. 시민들이 이렇게 좀 제안을 했습니다. 요거는 저기에 원래 이제 그 제안 나왔던 내용들이 있는데, 시간이 어차피 짧아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안 보이는 게. 나중에 자료를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그겁니다. 그냥 서비스 확충만 답이 아니다라는 걸 모두가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더 잘 돌볼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지역의 거점들,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들, 그리고 서로 혈연이 아니더라도 법적인 돌봄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가족 구성권이나 혹은 공동 돌봄 주택 같은 걸 계속 제안했다는 게 가장 중요한 시사점이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막 그냥 이렇게 뭐랄까, 그냥 기존의 이런 시민들의 목소리를 입법하는 과정처럼 그냥 로비 활동처럼 했지만, 그리고 이렇게 구술사 기록집도 냈습니다. 근데 더 실효성을 높이고 싶다. 더 정말 이 사적인 목소리가 공적으로 이루어지는 뭔가를 만들고 싶다라는 게, 실제로 그러면 이 시민들이 제안하는 돌봄 정책의 실효성이나 구체성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 그럼 좀 더 아젠다를 좁혀야 되겠다, 올해는. 그리고 실제 제도를 이행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그래서 정말 이행 가능한 아이디어를 좁혀서 내는 것도 중요하고, 지방선거에는 치열한 선거구에 아예 가서 시민들이 이거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가져가고 싶게 만들면 어떨까라는 고민들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거버넌스를 하다 보면 이거 의외로 사람들이 많이 치유돼요. 내가 말하지 못했던 게 공적으로 힘이 없잖아요. 저는 이게 그래서 제도가 얼마나 됐냐가 평가 척도는 아닌 것 같아요. 또 다른 이 거버넌스를 통해서 발생하는 이 가치들을 평가할 수 있는 척도가 더 있어야 된다. 이 치유는, 이 숨겨져 있었는데 아무런 힘도 없던 게 힘이 나는 그 임파워링하는 과정은, 그래서 이런 척도에 대한 사업을 외부에 더 알리고 설명하는 데 필요한 것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돌봄 시민 교육.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겪어서 혼란스럽기 전에 미리 좀 알아두면 덜 힘들 텐데, 그리고 나 혼자 고립돼서 막 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사람들이 다 알고 있으면 덜 힘들 텐데라는 게 그 교육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막상 그냥 이제 요거는 영케어러 지원 현장에 좀 국한해서 설명을 하면, 영케어러들한테 계속 영케어러임을 주입시키고 인식시켜줘야 그들이
신청을 하잖아요. 도움이라도 청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영케어러들을 어떻게 타겟팅해서 넌 영케어러야 알려주는 것보다 돌봄에 대한 인식을 그냥 아동 청소년 전반에 높여버리면 더 쉬운 문제인데, 항상 행정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영케어러가 잘 안 찾아진다, 영케어러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항상 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돌봄을 기본적인 시민의 역량으로 좀 갖출 수 있을까. 그래서 이거는 아직 사업 안 해봤습니다. 내년에 할 건데, 마침 그래도 김만권 쌤이 청소년 돌봄 책을 내주시기도 했고, 저희도 올해 12월 말로 청소년을 위한 돌봄책이라고 하는 청소년 책을 내면서 그걸 기반으로 좀 이제 자기도 잘 돌보고 타인도 돌보고 세계도 돌볼 줄 아는 역량, 혹은 돌봄을 인지할 수 있는 감수성을 갖춘 시민들을 한번 지지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바탕을 만들어 보자라는 게 엄청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제 네트워크 코리아에 지난번에 왔던 이제 김희강 교수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사회가 아주 자립적이고 독립적인 사람을 표준으로 삼고 있는데, 의존적인 시민의 상으로 그 표준을 바꿔가는 어떤 큰 인식의 전환을 만드는 교육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게 지금 시도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일본의 영케어러들이, 그러니까 너무 학교에서 자립적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쓸모 있는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영케어러가 느끼는 딜레마 중에 하나가, 그러면 내가 돌보는 할머니는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래서 이게 학교에 어떤 계속 쓸모 있고 자립적이고 능력 있는 인간 상을 계속 주입하는 것도 이런 돌봄을 무시하게 되는,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드는 어떤 중요한 요소가 된다. 아이고, 제가 이게 막 작동하네요. 요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구상하고 있는 돌봄 체계의 목차이고,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이 완전히 아동기, 영유아기 이런 맞춰서 좀 교육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더 나아가서 이제 교실 안에서만 갇혀서 하는 교육이 아니라 또 지역사회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아이고. 네, 제 돌봄 받아서 제가 협력할 수 있는 좀 다양한 돌봄 시민교육을 좀 상상해보자. 그러면 학교라는 거점 안에 그냥 돌봄이 원래 있는 돌봄 지식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학교가 거점이 돼서 지역사회의 돌봄에 대한 지식도 끌어올리겠죠. 같이 협력하면서 돌봄 교육을 하면. 그래서 이것도 한번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사단법인화 하면 해야 될 사업들이 우리에게 많다. 이 세 개가 핵심 사업이지만 2년, 3년 안에 자리 잡으면 좀 더 우리가 이런 유교 문화의 가족 책임성이 강한 이 동아시아 중심으로 케어러 네트워크를 만들어 보자. 계속 서구에서 만든 선언 따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언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들. 그리고 이제 거점이 필요해서 서점이랑 같이 운영해보면 어떨까, 이런 고민들 하고, 아래는 사실 엄청 다른 아주 장기적으로 몇 년 후에 할 좀 모델들입니다. 그래서 이건 상상을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오이은행은 이제 그런 타임뱅크 방식을, 오늘의 이웃은행이라 그래서, 뭐 타임뱅크 아이디어는 그겁니다. 내가 누구 1시간 돌보면 나한테 1시간이 저장되고 내가 그 1시간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타임뱅크의 기본 아이디어예요. 근데 이 오이은행을 맨 처음 제가 떠올린 게 뭐냐면, 아까 지역에 부모님 있는데 나는 수도권이나 서울에 있다 라고 많이 이야기 하잖아요. 저는 이거를 타임뱅크 시스템으로, 나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돌볼 수 있으면 나한테 쌓인 타임뱅크를 우리 부모님한테 계좌 송금해줘서 우리 부모님은 다른 사람한테 돌볼 수 있는 어떤 가족 돌봄의 동기를 시민들이 서로 돌보는 동기로 전환할 수 있는 어떤 힘으로 만드는 디지털 플랫폼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권리보장요양원이라는 아이디어는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돌봄 노동을 할까? 저도 마찬가지로 하고 싶은 돌봄 노동이 어떻게 될까? 근데 일단은 그냥 모두가 주주가 돼서 모두가 배당을 받고 나라가 정한 최저임금의 그 임금 수준을 넘어서는 어떤 요양원, 그래서 우리가 이 요양원을 최우선으로 가치를 돌봄 노동자에게 이익을, 그 다음에 어떤 권리보장, 노년 돌봄의 권리보장을 하는 요양원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리고 이제 고시원도 이제 오늘날 고시원에서의 고독사, 네, 그냥 이렇게 아이디어들 너무 허황되게 안 들리죠? 다 할 겁니다, 근데. 고시원이라는 거점이 어쩌면 정말 가족 없는 사람들의 돌봄의 어떤 로두스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시원에 갔을 때, 여기서 그냥 사람들을 연결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정신건강과 마음을 체크할 수 있는 안전망들을 만들면 어떨까? 그러니까 다 LH, SH 공공임대로 다 한다는 게 아니라 민간에서도 해볼 수 있는 돌봄에 어떤 전환이 있다. 관계의 전환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건강고시원이라는 것도 좀 상상해봤습니다. 일단 N인분이 핵심으로 하는 사업들을 다 잘 하고 잘 안정화하고 이런 것도 해보고 싶다라는 상상의 제안을 드리려고 이야기를 좀 길게 했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